결론은 우주에서부터 날아오는 각종 위협을 막지 못해 인류가 멸종하는 것, 혹은 전쟁이나 환경오염 등 인류 문명에 의해 스스로 자멸하는 것, 어쨌든 어느 상황이든 인류는 지구에서 멸종하는 상황을 피할 수 없다. 또 다른 결론은 인류가 좁은 지구에서 벗어나 범우주적 문명을 구축해 다행성 종이 되어 멸종을 피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펼친 인물은 우주로의 수송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화성을 식민지화하는 신념을 가진 로켓 회사 스페이스X를 운영하는 앨런 머스크인데요. 앨런 머스크가 화성을 식민지화하겠다는 목표로 로켓 개발에 몰두하고 있지만 결국 인류가 우주의 다른 행성에서 거주하기 위해선 로켓을 넘어서 우주에서 자체 개발 가능한 의식주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따라서 한국을 포함한 나사와 유럽 우주국은 우주에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유럽 우주국의 경우에는 에스키모 집 이글루를 여러 개 이은 것 같은 둥그런 건물들을 달에 구축하는 프로젝트인 문 빌리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건축 자재를 달까지 보내는 게 문제입니다. 자재 1kg을 달로 보내는데 최소 300에서 600만 원이 들기 때문에 지구에서 자재를 모두 보내려면 천문학적인 운송비가 필요하죠. 따라서 우주에서 지속 가능한 범우주 식민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구의 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그 환경에 맞는 재료로 건축 자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달에 있는 흙인 월면토를 건축 자재로 써보자는 대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런 기술들을 실제로 시험해 보려면 달의 환경과 똑같은 실험실을 구축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세계 최초로 달의 환경을 구현한 진공 실험실을 완성하여 최근 개관식을 가졌는데요. 스테인리스 소재로 돔 형태로 만들어졌으며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4.7m에 이르고 건설에만 3년이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순수 진공 상태만 구현했던 기존 진공 챔버와 달리 달의 환경을 그대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즉 달의 환경과 같이 영하 190도에서 영상 150도까지 온도를 조절할 수 있고 달과 비슷한 진공 상태에서도 월면토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향후 우주 탐사를 위해 개발하는 다양한 기술과 장비를 검증하는데 이 구조물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요. 예컨대 달 표면의 굴착이나 월면토를 이용한 3D 프린팅 건축 시공, 달 탐사 주행 로봇 등의 테스트에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향후 달 탐사나 기지 건설 때 달 먼지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기계 오작동이나 고장 등을 지상에서 미리 실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달 환경을 재현하는 데 성공하자 현재 세계우주기구에서 관심을 내놓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경우 2016년 한미우주협력협정 체결 이후 이 진공 챔버에 큰 관심을 표명해왔습니다. 또한 유럽 우주국의 경우 달 기지 건설을 위해 유럽 우주국에서 개발한 장비와 달 탐사선을 한국에 가지고 와서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나바튜브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명 칼부터 들고 쫓아오는 통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한국 직원이 달아나기도 하고 무장 경찰들이 상주하기도 했다. 한국 정부 발전이 인도네시아 부모 수마트라 까루 지역에 세운 완푸 수력 발전소의 건두 차장이 한 말입니다. 이 발전소는 한국의 해외 첫 수력 발전소인데요. 공사를 시작할 때만 해도 하필 이런 오지에 지나라는 우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밀림 속에 있는 오지이고 실제로 일본마저 시도하려다가 포기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지역 주민들의 역사에는 식인 풍습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사형수의 형을 집행한 후 특정 부위를 주민들이 나눠 먹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야기가 내려져 오며 시장에 사람 고기를 팔았다는 전설도 생겼죠. 이렇게 오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적어도 문명을 거부하진 않았습니다. 집집마다 화장실이 없다가 마을 공동 화장실이 생긴 뒤 겨울에 가는 일도 줄어들었고 휴대폰도 사용하며 차 한 대가 지나가기도 힘든 자갈 산길을 더 포장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 원주민들은 이방인을 적대시해 한국이 공사를 시작했을 때 마찰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카루 지역과 주민들은 한국에게 특별한데요. 원주민들과 마찰도 해결하고 2016년 인근 신화봉 화산 폭발로 녹아내린 송전탑을 추가로 짓는 우여곡절까지 겪으며 한국의 첫 수력 발전소 수출을 성공적으로 해냈기 때문입니다. 당시 한국수출입은행은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해외 사업의 총 차입금 전체에 대해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1억 3,100만 달러를 지원했고 포스코 엔지니어링의 경우 발전소 설계와 건설을 담당하는 등 사업 전 과정에 국내 기업이 참여하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발전은 향후 30년간 약 9천만 달러, 한화로 약 1,000억 원의 지분 투자 수익을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하며 특히 유엔으로부터 매년 24만 톤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인정받아 탄소 배출권을 판매하는 부가 수익도 창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2016년부터 상업 운전을 시작한 이후로 55만 가구에 안정적으로 45메가와트 용량의 전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발전소에서 한국인 직원 3명과 주변 마을에서 뽑은 직원 포함 65명이 일하고 있죠. 또한 이 지역 반경 100km에서 외국인이라고는 이 한국인 직원 3명이 전부입니다. 수력 발전소가 생기면서 곳곳에 전기가 끊기던 문제는 사라졌고 자가 발전기로 연명하던 마을에도 제대로 된 전기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한국은 이들의 옥수수 탈북을 돕기도 하며 보육원을 지원하고 공동 화장실 건립과 학교 교재 및 장학금 지급 등의 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이들의 생활의 불편을 덜어주고 일자리까지 만들어주면서 주민들의 마음에 한국은 친구로 자리 잡았는데요. 실제로 이 지역의 군수인 트래클린 브라마나는 한국 수력 발전소가 지역의 자랑거리라고 소개했습니다. 외부인의 발걸음이 드문 오지에서 한국이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었다는 것이 참 자랑스럽네요. 마나바튜브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이에서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뻔한 수없이 많은 갈등과 긴장 그리고 경쟁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냉전이라 부르죠. 즉 무기를 들고 싸운다는 의미의 전쟁인 열전과 다르게 주축 국가의 군대가 직접 서로 충돌하지 않고 각 세력 간의 군사동맹, 재래식 군대의 전략적 배치, 첩보전, 대리전, 선전, 그리고 우주 진출과 같은 기술 개발 경쟁의 양상을 보이며 서로 대립했던 것입니다. 이때 미국은 소련의 핵미사일과 각종 기술 개발에 안보의 위기를 느끼게 되면서 핵전쟁 등의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네트워크 개발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국방부 산하의 고등 연구국 아파가 세계 최초의 패킷 스위칭 네트워크인 아파넷 개발에 성공합니다. 현재 이는 인터넷의 원형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69년 10월 29일 스탠퍼드 연구소가 이 아파넷을 활용하여 UCLA에 메시지를 전송하게 되면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컴퓨터가 다른 컴퓨터에게 말을 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은 세계 최초로 인터넷 개발을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는 그리 놀랄만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 미국은 자본과 기술력, 심지어 인재풀도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국 다음으로 인터넷을 개발한 국가가 한국이란 것을 알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놀랍니다. 왜냐하면 당시 한국은 1인당 GDP는 $2,000 수준이었고 현재 기준으로 따져보면 가나와 콩고 같은 개발도상국가와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6.25 전쟁 후 폐허가 된 한국이 어떻게 인터넷만큼은 미국과 견주며 다른 선진국들보다도 먼저 앞서 나갈 수 있었을까요? 이는 70년대로 돌아갑니다. 모두 알다시피 한국은 민간 위주의 경제 성장을 일으켰던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한국은 국가 주도의 경제 발전을 통해 중화학공업과 제조업 그리고 수출 위주의 정책이 진행되었고 컴퓨터 개발 역시 정부가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기술력으로는 컴퓨터 개발까지는 무리였죠. 국내로 들어와서 연구 개발을 할 사람을 찾았지만 선뜻 나서는 이도 없었습니다. 이때 한국에 들어와 인터넷을 만드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제일교포 전길남 박사인데요. 이분은 1943년 일본 오사카 출생으로 오사카 대학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으로 건너가 UCLA에서 시스템 엔지니어링 박사 학위를 받았고 미국 로겔 인터내셔널에서 컴퓨터 시스템 디자이너로 일했습니다. 그러다 정부가 추진한 해외 과학자 유치 사업에 초청되어 79년에 한국에 귀국하고 한국전자기술연구소 컴퓨터 시스템 개발 부장을 맡게 됩니다. 사실 처음에 전길남 박사가 맡은 역할은 수출 가능한 컴퓨터 개발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낙후된 상황에 처해 있던 한국을 보며 전길남 박사는 다른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바로 외화를 벌 수 있는 컴퓨터 개발도 중요하지만 더욱 큰 그림을 보면 네트워크의 구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엔 당장 돈이 될 수 없는 네트워크의 기술 개발엔 다들 흥미도 없었고 심지어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이에 따라 1980년 한국 최초의 컴퓨터 네트워크 개발 제안서가 상공부에 제출되었으나 거절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길남 박사의 신념은 확고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의 컴퓨터 네트워킹에 관련된 교과목을 신설시키고 1981년 컴퓨터 연구개발 국책 제안서 일부에 네트워크 개발 제안서 수정본을 포함시키면서 결국 컴퓨터 개발과 함께 네트워크 연구도 진행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많은 노력을 쏟은 인내의 시간이 지난 후 서울대학교와 구미의 한국전자기술연구소 사이에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고 교신까지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터넷 연결에 성공한 나라가 되었고 세계 선진국들은 이를 보며 놀라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인터넷은 군사기술로 취급되어 미국과 동맹을 맺은 나토의 일부 국가만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 후 한국은 미국의 네트워크에 연결하기 위해 미국의 라우터를 수입하고자 했지만 미국은 이를 거절합니다. 한국의 지리적 위치상 북한과 소련 그리고 중국까지 공산국가와 바로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 유출의 위험이 크다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길남 박사는 라우터 기술을 소프트웨어로 대체 구현하여 직접 미국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를 계기로 일부 국가만 사용하던 인터넷망을 전 세계에 공개하도록 한 계기가 되었고, 결국 한국이 전 세계를 인터넷으로 연결시킬 수 있게 만든 장본인이 된 셈이죠. 그 후 정길남 박사는 제자 양성에 힘쓰게 되는데요. 넥슨의 창업주 김정주 대표, 그리고 바람의 나라와 리니지를 개발한 송재경, 대한민국 최초의 인터넷 회사를 만든 허진호 등 모두 그의 손에서 나오게 되며 다양한 IT 문화가 탄생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 공로로 정길남 교수는 대한민국 인터넷의 아버지와 아시아에 인터넷을 가져온 인물로 불리며 세계적인 IT 리더들과 함께 인터넷 명예의 전당에 등재되었습니다. 현재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도 이 영상을 올릴 수 있는 저도 정길남 박사의 공이 없었더라면 이 모든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번 영상으로 밤낮 없이 연구하며 개발해 나가는 연구진들의 감사함을 느끼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바나바튜브,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